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첫날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 가정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보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 걸리시지 않고 음력 새해에도 더욱더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연휴이지만 특별하게 생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오늘 모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머리 싸매고 논의해 보시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명절 연휴 잘 첫날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중요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신문 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에게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법원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임원 교체를 두고 139회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라고 재판부가 판결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일보는 그 판결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도 과연 이른바 블랙리스트 환경부 장관 선에서 만들어진 것일까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판결문 내용 집중 보도해드릴 텐데,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라던 기존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루 만에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경부와 청와대가 139차례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라고 명시했는데, 청와대는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그럼 그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첫 소식으로 심층 깊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손주를 못 봐서 아쉽지만 이번 설엔 전화로 세배하거라. 우리 어머님들 휴대전화 하나씩 들고 계시네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손주 못 봐서 그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애끓는 마음 넉넉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웃어 보이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황희 장관 후보자 29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 됐다. 한겨레 신문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냐? 무력화됐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리스트 한번 보실까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 리스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쭉 1, 2, 3, 4, 5, 6, 7, 8, 90 29번째 황희 장관 후보자까지. 한겨레 신문은 오늘 전면에서 인사청문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올 들어 헌혈을 한 분들이 26만 명에 이릅니다. 다행히 가까스로 피 부족 사태를 막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피가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와중에도 피를 나누고 계신 착한 시민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오히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0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피 부족이 우려된다는 소식에 양팔을 거둔 우리 시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높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설 연휴 첫날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 가슴에 큼지막한 소머리를 달고 나오신 두 분.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왼쪽 가슴에 이번에는 복주머니를 달고 나오신 두 분. 돌직구쇼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가의 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저는 소머리라 복주머니 둘 다 달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139회.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소위 블랙리스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 판결문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인사를 두고 139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경제성입니다. 청와대 최희봉 비서관이 원전 수치를 뜯어 고쳐라 라고 한수원을 압박했다, 지시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롤모델. 우상호 후보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롤모델이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전 정부 인사 13명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았고 사표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표적 감사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 자료 등을 사전에 유출해줬고 급기야 청와대에서 낙점한 사람이 면접에서 떨어지자 서류에서 떨어지자 전형 자체를 무산시켰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저희 김재의 돌직구쇼에서는요, 설 명절 연휴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들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주 2회꼴로 청와대와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나오는 대목, 오늘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재판부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첫날에는 말을 아꼈는데 하루 만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문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 아끼던 청와대 하루 만에 강경태세. 그제 1심 판결 당일에 청와대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아꼈으나 어제 하루 만에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다 라며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돌직구쇼에서 굉장히 상당 시간 보도를 해드렸고 야당을 포함해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블랙리스트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엔 이 건이 블랙리스트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공개된 자료를 보면 처음에 있어서는 그거는 체크리스트일 수 있죠. 어떤 기관이 있고 공공기관의 임기를 향한 임원들이 어떻고 사장이 어떻고 감사가 어떻고 그런 건 그 자체로서는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예. 이 사람은 사퇴를 거부한다 라는 체크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블랙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 일부 나왔습니다만 사퇴를 거부한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바른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좌표로 만들어가서 결과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밀어붙이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저 자료는 처음에는 체크리스트일 수 있었으나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체크해서 이 사람 나가야 된다, 이 사람 언제 나간다, 이 사람은 거부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사람은 거부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어쨌든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 그 순간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우리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의미에서 뭐 사찰을 한다, 도청한다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공공기관의 솔직히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이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3조에 의하면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예. 그 근본 원칙에 훼손되는 행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본연적으로는 체크리스트가 블랙리스트로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청와대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법원과 청와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상당한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이 의혹이 블랙리스트 의혹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청와대 설명대로 그저 관행적인 체크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하나씩 판단해 보시죠. 먼저 청와대에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임기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한 분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는 일이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다. 청와대는 적법이다. 법원은 불법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을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이다. 재판부 설명 자료를 봐라.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란 단어가 없지 않느냐. 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한 관행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지금 청와대와 재판부의 설명이 상당히 상이한데 청와대는 이거 적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재판부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 무기가 실립니까? 저는 청와대의 접근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뭐 김영주 의원님 말씀은 주셨지만은 사실은 저건 시작부터 블랙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표를 종용하고 그다음에 이에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뒷조사를 해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게 강압했다. 이게 블랙리스트죠. 그 많은 국정농단을 했다고 하면서 적배 수사를 해서 이런저런 거를 다 드러냈던 이 정부가 임기 시작부터 사실은 저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저렇게 해왔다는 게 과연 광화문에 모였던 국민들이 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얘기했던가라는 생각에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고요. 과연 환경부에서만 저런 일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형식의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판결이 나와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이 되는 그날 청와대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재판 중인 사안이라 얘기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는 어제 갑자기 어제 오후에 불현듯 장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블랙리스트라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적법했던 절차였고 늘 있었던 거다. 우리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군요. 저는 또다시 청와대가 법원의 판결마저도 부정을 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본질을 호도하고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적 사건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감싸고 있는 무슨 이상한 검은 구름이 있는 건지 왜 그 안에서는 하루 만에 이걸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하면서 법원의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청와대 안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런 논의들을 하면서 이 국면을 또다시 정치화해서 빠져나가려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을 사실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저는 어제 있었던 판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밝혀지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프레임 전환해서 정치 투쟁화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과 또 박정아 대변인 개인적 견해 들어봤는데 물론 윤태곤 실장님,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거나 불복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부연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명백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이건 적법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선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법정 구속시켰고 청와대 설명대로 이게 불법도 아니고 문제도 안 되고 블랙리스트도 안 된다면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김은경 전 장관은 왜 구속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절차를 떠나가지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블랙리스트는 없다. 블랙리스트라는 게요. 사전적으로 딱 법규에 블랙리스트라 규정이 된 게 아닙니다.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명단을 통칭해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니까 판결문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게이트, 우리 정부에 게이트가 없다 이렇게 할 때도 게이트도 권력형 이제 비리나 의혹을 통칭해서 게이트라고 하는 건데 남은 게이트라고 하고 자기는 부인할 수 있는 거니까 적으로 논쟁이 이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이런 항변들이 있죠.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새 정부하고 국정 철학을 같이 한 사람들로 쭉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 정부들에서 그런 작업들을 할 때 거칠게 진행된 경우들
박근혜 대변인 계시지만 이명박 정부 초에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초에도 있었고 사실 많았었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적폐청산 국정농단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엄정하게 현 정부 초에 단죄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룰이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룰이 바뀌었는데 이게 뭐 전 정부 때도 그랬다. 김은경 장관이 법정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죄다라는 거예요. 전 정부 때 잘못된 걸 그대로 답습했으니까 죄다라고 규정을 한 건데 여기다가 대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 관행이다라고 한다면은 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많이 눈높이를 높여놨던 것. 제가 이제 딴 데서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놨습니다. 예. 예전에는 볼이라고 될 것들도 현 정부 초에 스트라이크가 됐어요. 이걸 앞장서서 한 사람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었고 그 잘한다고 박수치고 검찰총장으로 영전이 됐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존이 적용되는 것을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엔 이게 스트라이크 존이 달랐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현 정부 들어와서 바뀐 룰에 대해서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설명 중에 재판부의 이야기 중에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해서. 거지 않습니까? 단어가 없기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이제 법적 용어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그럼 뭐 이 사람이 이제 뭐 자식이라든지 아내를 이렇게 때렸다라는 게 나오겠죠. 근데 그럼 거기에 나쁜 남편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가지고 나쁜 남편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주장과 반박에 대해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139회 청와대와 환경부가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았다. 오늘 동아일보는 재판부 문건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나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다. 라는 비판을 조금 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부분, 재판부가 주목한 부분 139차례 함께 보시죠. 환경부가 수시로 문건을 작성했다.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즉시 교체 필요한 직위, 임원 추천위, 서류 면접 심사 결과 등등. 환경부가 114회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는 25차례 지시를 했는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가 후보자가 추천됐으니 채용되게 지원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임원을 채용할 때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청와대가 지시한 내용 중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후보자가 추천됐으니 이 사람이 채용되게끔 환경부가 그 사람을 지원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청와대가 자격 미달자도 요건을 맞춰라 라는 지시를 환경부에 했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2017년 7월 4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새 정부 출범했으므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 여부 물어야겠다. 7월 9일 교체 필요한 30여 명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이후 13명 임원 13명을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환경부 공무원, 청와대 추천자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새 임원 후보 결정에 있어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청와대다. 법정에서 진술했고 재판부가 이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139차례 보고와 지시를 오고 갔다. 그중에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자격을 갖추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원하라라는 청와대의 지시 취지가 있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래서 구속이 된 거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블랙리스트 작성해도 돼요. 뭐 그게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예컨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블랙리스트 있을걸요? 어떤 블랙리스트냐? 보험 사기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부당하게 돈을 갖다가 사취하는 사람들 리스트에서 또 비슷한 보험 사기 일어난다 그러면은 더 유심히 보는 그런 리스트 같은 것들을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를 쭉 찾아봤는데 블랙리스트라고 검색어를 딱 쳐가지고 찾아봤더니 대법원 판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할 필요 없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직권남용죄가 딱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고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체를 하게끔 밑에 있는 산하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 정권에 있어서 그 문체부 블랙리스트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거기에 있어서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 문체부 그 블랙리스트에서는 담당 그 저항하는 국장을 뭐 한직으로 발령했거나 이런 정도로 끝났지만, 여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서는 산하기관 임직원들을 뽑는데 관여가 됐단 말이죠.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은경 장관이 더 중한 죄로 더 그 많은 양형으로 오랜 기간 판결 선고를 받아가지고 구속이 된 그런 것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청와대가 우리나라 국정을 그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그 운영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지만,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일이 있는 거고요. 법원은 법원이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건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예. 오히려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한번 그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 체계상 맞지도 않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말씀 주셨듯이 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을 소위 블랙리스트 혐의, 직권남용 혐의로 법정 구속을 했는데, 청와대가 하루 만에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전면 부정을 하면서 논란이 오늘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집권 초기 때부터, 즉 이 의혹이 불거졌던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유전자가 없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어필한 바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종합적으로 무슨 성향이며 특이사항을 관리 분석한 그런 보고서는 있지도 않고 그건 지시한 바가 없고요. 이 정도 내용이라면 인사 동향을 정리한 보고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험하려면 아까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들이 망라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걸 만든 적은 없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나 하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소위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상황에서 당시 임종석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엔 블랙리스트가 없다 뿐만 아닙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당시 조국 민정수석도 모두 다 블랙리스트는 없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는 DNA가 없다, 소위 유전자 발언까지 했는데, 법원의 판단을 보면 국민들은 뭐야, 결국 법원이 1심부 재판부 설명대로 판단대로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강제로 인사 처리했는데 왜 저렇게 말했지? 라는 의문을 가질 법한데요. 말이나 저렇게 안 하면은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제 보니까 야당 대변인은 그 뻔뻔함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논평을 했더라고요. 저도 지금 좀 전에 임종석 전 실장이나 뭐 조국 수석, 뭐 김의겸 대변인 말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심 재판부에서 밝혀진 저것만 가지고도 저게 블랙리스트지, 그게 아니면 뭘 가지고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뭐 어디까지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청와대는 느닷없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얘기를 동시에 해요. 지금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박, 또 하나는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거는 통치행위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어제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안에서 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을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다른 판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태도가 바뀌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는 뭐 사찰 DNA가 없다, 우리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서 국민들은 얼마나 어디까지 이해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까지 진실이 밝혀질지,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덮어두면서 갈 수 있을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면입니다. 예, 물론 김영주 의원님 1심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뭐 2심과 3심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끝까지 봐야 정말로 이 사건의 실체가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명확한 불법이고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아직 1심 재판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이것이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법적 다툼 속에서의 추이를 보면 될 것이고 애초에 이 제도를 공공기관에 대한 제도를 미국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딱 끝나면 모든 공공기관장이 사표를 다 제출합니다. 새롭게 차라리 이럴 바에야 미국식의 제도를 따라서 정말 새 정부가 들었는데 과거에 다른 당의 주요 인사들이 공공기관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거 우리 안 맞는 사람은 같이 일 못하겠다는 일이 있다면 오히려 차제에 국회에서 차라리 우리는 앞으로 법을 고쳐가지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 3조를 자율적 운영은 그 다음 두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대로 다 사표를 제출해서 받는다. 차라리 그게 나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법 제도적 고려 없이 현실 법이 자율적 운영을 하게 해놓고 과거의 문화색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충돌 문제를 차라리 공론화시키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요. 유 시장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조현옥 인사수석이 주재한 임사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게 나오는데 청와대 이제 임사위원회가 원래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이제 위원장이고 이제 뭐 인사수석 등이 이제 주무수석인 건데 말하자면 거기서 좀 높은 사람들 공공기관 사장 정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관행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디 사장 정도면은 대통령 바뀌었는데 나가야지라는 관행이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이제 임사 간담회면은 우리가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환경공단 감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지만 환경공단이라는 조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감사가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도 잘 몰라요. 그럼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약간 헷갈렸겠죠. 이 정권 바뀌었는데 내가 사표 써야 되나? 그리고 나는 원래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나를 임명하긴 했지만은 나는 원래 환경부 공무원 출신으로 해가지고 오비로 들어온 사람인데 뭐 나도 사표 써야 되나? 헷갈리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그 중간 회색 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청와대 생각은 바뀌었으니까 싹 바꿔야지 라고 하는 건데 법에는 이런 자리는 공모를 해가지고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하고 현실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불편하더라도 법을 따라야 되는 건데 관행을 따랐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론인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이 블랙리스트 소위 수사가 굉장히 지리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도 면면이 바뀌었는데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현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수사에 줄곧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도 이름이 거론됐어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이 환경부가 산하기관 전 정권 인사 법인카드 사용 내용 거로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청와대에 의한 직권남용을 판단했다. 그런데 동부지검 수사팀은 야 이거 물증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2019년 3월 당시에 대검 반부패부에서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직권남용 입증이 좀 쉽지 않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반부패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었다.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는 일괄 사표 요구가 직권남용이 되느냐를 두고도 대검과 수사팀이 이견보였다. 정권 수사할 때만 까다롭게 하나 생각했다. 동료들끼리 언제부터 대검이 법리 검토를 그렇게 열심히 했냐 라는 자주 섞인 얘기를 하기도 했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정혁진 변호사님,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물론 수사팀이 오해한 걸 수도 있고 주진우 당시 검사가 착각한 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이 야 이거 수사하지 마, 좀 더 보완해 라고 했다라는 것도 확인을 좀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경험이 많고요. 그다음 두 번째 능력을 인정받았으니까 검사장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돼요. 예컨대 수사팀에서 이거 직권남용 그 수사를 해봤는데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사장쯤 되면 그건 니네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 이거는 요렇게 여기 한번 잘 파봐. 그러면 돼.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고 아니면 그래 보고 받아봤는데 당신 말이 맞네. 그러면 이거는 뭐 불기소합시다. 이렇게 가는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동부지검 수사팀에서는 관련 물증 충분하고 내가 수사 잘할 수 있습니다. 기소 가능합니다. 유죄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사장이라고 한 사람이 이거 봤을 때는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이거 내가 해가지고 장관을 구속시킬 수 있을 쉽게 말하면 검사로서의 또 경력의 한 줄 또 이렇게 중요한 사건 했다.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외압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수사가 문체부 그 블랙리스트 사건하고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조윤선 장관 위에 김기춘 비서실장 위에 대통령까지 다 유죄를 갖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부지검 수사팀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그런 그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 사례에 따라가지고 쭉 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성윤 부장의 그 태도나 그 반응은 납득하기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민주당의 이제 대변인이 이제 그런 논평을 했어요. 이제 뭐 유감이다 플러스 검찰의 선택적 기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지검의 이제 당시 주진우 부장 검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막혔다.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그 김은경 장관하고 신미숙 전 균형 인사비서관까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인사 간담회 이렇게 했다면은 수석 비서실장이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대검 때문에 막혔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는 거고 그쪽은 그리고 이 기소한 이후에 여기 수사팀은 분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옷도 벗고 그랬는데 그리고 법원에서는요. 검찰이 들이민 거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여 위에 대해서 말을 안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론 올라갔을 경우에 법원에서 그 부분이 이제 무죄 판결이 됐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건데 법원은 판단을 할 이제 기회가 없었던 거고 뭐 앞으로도 뭐 제가 보도 보니까 이제 말로는 뭐 공소시효가 남아가지고 뭐 다음 정권이 바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쉽겠습니까? 그게?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판결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초기 상황에서 온 건데 여기 보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반부패 부장이 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거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성윤 당시 반부패 부장의 역할이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직권남용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그때부터 했지만 작년에도 수많은 사건에 그런 얘기했어요. 과연 그러면 검찰 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두 번째, 담당을 했던 주진우 부장검사가 이 사건 이후에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러 사건에서 봤듯이 수사팀 해체라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검찰 내에서 불가피한 그다음에 불편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팀 해체라는 방법을 통해서 수사를 못하게 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이 두 가지 큰 시사점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자, 법정 구속된 김은경 장관은 우리 앞서 판결문 내용으로만 본다면 소위 말하는 그냥 바지 사장 역할밖에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 위에 인사 간담회를 통해서 환경부에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런 지시가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했던 청와대 수사는 어떻게 할 건가? 그것까지 나와야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저는 이 세 가지 지점이 이 사건이 최근에 있는 일련의 많은 사건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건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패널들의 개인적 견해 보내드렸고요. 청와대와 법원의 상이한 의견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2심과 3심 재판부의 상급심의 판단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청와대와 관련된 굵직한 의혹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김지혜 돌직구쇼에서는요, 설 명절 연휴를 맞아서 두 번째 중요한 청와대와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 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수치 조작과 청와대와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월성 1호기를 멈추는 데 있어서 정부가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의 수사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여러 조간신문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차이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월성 원전과 관련된 경제성 수치를 뜯어고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전언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현재는 전언에 불과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앞선 의혹은 환경부 임원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라는 의혹. 두 번째는 월성 원전을 멈추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라는 의혹. 여기에 차이봉 비서관이 등장을 합니다. 차이봉 전 비서관. 차이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 비서관이 산업부에 직접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알려진 내용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이 내용이 맞다라고 현재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전언입니다. 전언. 차이봉 전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월성 1호기 당장 가동 중단할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뜯어고쳐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수원을 직접 압박하라라는 취지의 지시와 발언도 있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고요. 청와대 행정관 2명도 같은 지시를 받았다, 같은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도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월성 원전 1호기는 멈춰섰습니다. 멈춰섰고 오래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 거고 거기에 차이봉 전 비서관 이름까지 현재 나온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그 최 전 비서관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 싹 다 뜯어고쳐라 라고 얘기를 했다더라라는 전언도 지금 들려지고 알려지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뭐 그동안에 이제 청와대나 우리 정부가 하는 얘기는 사실 이건 대통령 공약이고 정책이다라고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게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또 미래 전략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경제성 부분에 대한 수치 문제들을 청와대가 하지 않고 안정성의 문제라든지 미래의 공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될 지점인데 만약 지금 보도 나온 것처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수치까지 고쳐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거의 맞이해서 2018년에 4월달에 이런 지시를 해서 바로 차이봉 비서관이 산업정책비서관이 장관한테 얘기해서 한수원 불러다가 수치 바꿔서 경제성 없다, 적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라라고 만약 했다면 이것은 사실은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발언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무리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가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이런 방식 외에 사실 안정성이나 다른 국민적 설득 과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 이제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그거로 인해서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말하자면 자료를 폐쇄하게 되는 것까지 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라는 의혹 검찰은 전면에서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 비하인드 스토리에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고 차이봉 비서관이라는 이름까지 현재 나온 상황이고 전원이 지금 오늘 새롭게 나온 건데 꽤 구체적이에요. 윤태호 실장님. 물론 전원이기 때문에 진짜로 최 전 비서관이 산업부 공무원에게 그렇게 딱 얘기를 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당장 월성 멈추게
수치를 뜯어 고쳐라. 한수원을 직접 압박하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진술이라는 보도거든요. 일단 이 보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최 전 비서관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면 무슨 상황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게 뭐 아마도 구속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이라든지 기소한 데서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알 수 없죠. 저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최이봉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죠. 그 청와대 이제 산업비서관이었을 때 에너지 관료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이제 그 부처 출신, 경제부처 출신 비서관들의 제일 큰 롤은 자기 친정 부서하고의 이제 업무 연락, 정책 조정 같은 거니까 청와대에서 저런 의중이 당시에 있었다면은 그걸 전달할 사람은 최이봉 비서관이지 무슨 뭐 정무비서관이 전달했겠어요? 저런 경로를 갔을 것이 맞겠죠. 근데 계속 김영주 선배님하고 제가 오늘 뭐 의견이 되게 일치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뭐 맞냐 틀렸냐, 탈원전이 맞냐 틀렸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점은 그게 아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규정 같은 것이 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걸 공론화시켜서 이 규정을 바꿉시다. 라고 해서 바꿔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규정이 그대로 있으니까 야, 이거를 이제 뭐 숫자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해서 고쳐. 라고 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논점은 그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에너지 전환 정책이 뭐 맞단 말이냐, 틀렸단 말이냐, 대통령의 뭐 이제 통치 행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단 말이냐라고 하면 자꾸 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논점 이탈이다. 네. 최이봉 전 비서관 당사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탈원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정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계시는지 나 참고히 궁금하거든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저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성 수치를 뜯어 고쳐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최 전 비서관은 엄연한 불법을 지시한 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 전 비서관이나 청와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면 그 해명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유사한 지시가 또 다른 장면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 어떤 장면일지 함께 보시죠.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데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중단할 수 있도록 경제성 수치를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고 진행 과정을 실시간 보고했다. 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보도는 조선일보 보도인데 장면이 다른 거예요. 앞선 장면은 청와대에서 최이봉 비서관이 산업부 공무원에게 지시했다라는 장면이고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건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 이후에 장관님 청와대에서 저 당장 중단하라고 수치를 좀 바꾸라는데요. 제가 보고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진술입니다. 그러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그러면 수치 바꿔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고 오늘 동아일보가 이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운규 장관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지시했다라는 의혹도 조간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쯤 한수원에게 백 장관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장면 다 의혹이에요. 다 의혹입니다. 단정적으로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의혹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좀 이어져서 논란이 되는 건데 아까 최이봉 전 비서관이 한수원을 직접 압박하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장면 봤잖아요. 자, 백 장관이 한수원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합니다. 월성 1호기는 돌리면 돌릴수록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적자가 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 보도입니다. 가동률 수치도 조작하고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한수원 측이 계속 가동하면 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도 결론을 내렸다라는 의혹을 조선일보가 보도하게 됩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제가 직접 검찰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좀 사실 확인해보고 제가 어디까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라고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론인지라 지금 검찰이 취재한 내용들, 조간신문들이 보도한 내용들을 전제로 보도를 해드린 겁니다. 사실로 단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다 의혹이다. 그런데 신기한 게 각자 다른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왜 그 장면들이 이어지죠? 제가 청와대 근무했던 게 2008년부터였으니까 지금 10년도 더 넘은 과거적 얘기인데요. 그때 경험에 유추해서 오늘 아침에 보도들을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사실관계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의 목적이 있었고 무언가의 지시가 있었고 이 무언가라는 결국엔 월성 원전 1호기의 가동 중단이죠. 근데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법적이고 부당하고 그다음에 거짓의 일들이 많이 과정에 있었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을 그냥 산자부 내에서 그다음에 장관 차원에서 했을까? 아니면 이 과정의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까? 이런 건데요. 글쎄 청와대에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이고 뭐 하라면 하지. 그 장관님 왜 그러신데? 예. 라는 얘기도 저 여러분 제 경험상 했었거든요. 그 장관님 10여 년 전이니까. 자기 소신이 강하시네. 기껏 비서관 하나가 예. 하라는 대로 왜 자꾸 그러시는지 이게 저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부처에서는 부르르 떨어요. 앞서 우리 환경부 봤습니다만은 부처 산하에 조그만 자리에 어디 누구 임명하라는 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가 그런 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도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전화 와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청와대가 그런 곳이에요. 청와대가 그런 곳인데 지금 저런 상황들을 산자부 공무원 한 국에서 알아서 판단했을 거다. 장관이 했을 거다. 저는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장관이 저렇게 경제성 평가 조작해. 그리고 월성원전 한수원에도 압력을 넣고 평가법인에도 압력을 넣어라는 게 저는 산자부 내에서 충분히 상황상 정황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 거다라고 제 개인적 경험하고 붙여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많이 진실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박정하 전 대변인의 견해인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각기 다른 신문들이 짜고서 취재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장면들을 이어붙였어요.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지시 전원 내용, 한수원을 압박하라, 수치를 뜯어고쳐라. 그리고 또 다른 신문이 이 산업부 장관이 한수원에게 돌릴수록 마이너스가 되게끔 의향서를 쓰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보도들이 다 사실이라면 불법인 겁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원전을 중시할 거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시할 거냐 그거는 정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때는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그거에 따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정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께 그 권한을 드린 거니까. 하지만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위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범죄 행위가 법 집행에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여가 되면 안 된다 이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전은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월성 1호기가 언제 상업운전을 시작했느냐 198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으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2012년도에 그때 이제 설계 수명이 다 된다 이렇게 됐어야 됐는데 그런데 6천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10년을 그 수명을 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은 2022년도에 설계 수명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생긴 시점이 2018년도란 말이에요.
2018년도라고 하면 6천억을 보강해서 이제 뭐 집도 뭐 저희 집도 40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재건축이 아니라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보강 수리해가지고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3, 4년 정도 더 먼저 폐쇄를 하려고 경제성을 조작했다. 이것은 범죄 행위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한수원은 어떤 회사냐면 주식회사인데 그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국전력에서 100% 다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전의 주주들 중에 뭐 저도 한번 샀다가 판 적이 있지만은 상당 부분 주식 그 일반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쓸 수 있는 그 재산을 한전이 갖고 있는데 한수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미리 조기에 폐쇄시켜 가지고 손실이 크게 났다. 그러면은 이게 작게 보면은 그 소액 주주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한수원 이사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 하면은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을 좀 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에 요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 기각이 됐지만 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혐의는 김은경 장관과 굉장히 유사하게 직권남용에다가 업무방해죄로 딱 들어갔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김은경 장관도 사실 구속영장이 몇 년 전에 기각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보도해드린 의혹은 검찰의 일방적인 시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청와대의 이 수사에, 이 사건, 이 의혹에 대한 시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입장 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월성 1호기 폐쇄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됐던 사안이다. 이것이 사법적 판단이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원전 수사 자체에 납득을 못한다. 그리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용주 의원이 앞서 윤태호 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주셨지만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청와대 그러니까 제가 애초 얘기한 것은 뭐 저 얘기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대변인 얘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결정했다. 결정했는데 사실은 경제성은 있지만 사실은 안정성을 위해서 나는 뭐 경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의 가치 철학을 위해서 폐쇄하고자 한다. 이렇게만 했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가지고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가고 우리가 현재 원전 하나를 가지고 2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폐쇄하는데 손해는 이건데 이 손실만큼의 다른 어떤 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 뭐 외국은 이렇게 가고 이것이 내 국정 철학이고 대통령의 이 국정 철학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투명하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최이봉 산업비서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사람이 옛날에 에너지정책실장을 했고 산자부에서 에너지 자원 말하자면 실장 정책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탈핵에 대한 말하자면 시민단체의 말하자면 강한 요청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럼 그 전에 산자부가 오히려 원전의 가능성이나 가치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게 가장 큰 아픔인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을 속여왔던 정부다. 밖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는 아까 우리가 잘 뭐 얘기했지만 핀트를 어긋난 거예요. 그건 그대로 맞는 얘기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느냐의 문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도 지금 청와대가 쟁점을 잘 못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쟁점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애써 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모래사장 속에서 타조가 막 도망가다가 머리만 팍 박고 나 숨었어 막 이러고 있는 눈치를 보이는 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대변인 명의를 통해서 느닷없이 이 월성 원전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본질을 회피하면서 다른 걸로 이 사안을 흐트러뜨리려는 이 반박 해석의 순수성에 좀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네, 여러 패널들의 견해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서울시장 선거 국면이 본격화됩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설 명절을 즈음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서울시장 주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 대선 주자들이
어떤 서울 구상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광주는 기민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거센 불길을 빠르게 잡아나갔습니다. 자정을 넘긴 퇴근이 일상이 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에너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시계를 겪은 것이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남도 사람들로서는 설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공 기원. 자, 여권의 대선 주자, 특히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각각 호남행을 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의 서울시장 주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좀 더 강력하게 하세요, 좀. 안동 주차장이요, 사실. 이거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침이 잘 알죠.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여기서 장사했던 거 혹시 아세요? 아, 잘 모르는데. 여기 수혜품점에서. 아, 그러셨어요? 감사해서 저 키웠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남대문 올 때마다 밤에 가서 먹어요. 남대문시장 아니었으면 학교 못 다니고. 남대문 시남 사람들 장사만 잘 되게 해주시면요, 다 찍어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키즈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맞벌이 부부 생활 3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제가 집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 밥 줘입니다. 정말 육아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나날들을 좀 겪었습니다. 워킹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육아에 얼마나 그 힘든가를 잘 모르고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서울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꼭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대선 주자 그리고 서울시장 주자, 여야 각각 주자들의 설을 앞둔 행보들 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여야 가상 양자 대결을 붙였는데 여당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그리고 야권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이 두 후보가 붙었을 때 박빙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자, 박영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자 가상 대결 결과 지금까지 나왔던 가상 대결 결과와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왔군요. 박영선 38.9, 안철수 36.3,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나왔고요. 다른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엠브레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 35.3, 안철수 대표 45.2에 결과를 얻는 것으로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전략통이잖아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히 여권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이 되게 유력한 후보로 거의 경쟁자도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좀 조기에 빨리 이게 올라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야권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서는데 박영선 후보가 앞서는 만큼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여야 이제 총량으로 따지면 비등비등한데 저걸 보면 저게 이제 ARS하고 전화면접 조사하고의 뭐 그런 차이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여야가 각자 자기 지지층만 결집시키면은 그 여당이 좀 유리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야권은 여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것이냐. 원래 그 국민의힘 지지층, 우리 보수 뭉쳐라 이거 말고 거기에 이제 관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게 이번 설은 코로나로 치르는 첫 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거 운동이란 이런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뭔가 으쌰으쌰하고 그렇죠. 치열하게 여러 사람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안 된다. 어찌됐든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기울어져 있지 않고 여론조사상으로는 굉장히 여야가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여당의 박원순 시장의 성추문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요.
현재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민심은 여야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았다. 상당히 박빙의 상황이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여권의 우상호 후보, 이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여론조사상 좀 밀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상호가 박원순이고 박원순이 우상호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원순은 제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는 나의 동지다. 글의 시작을 읽으면서 울컥했다. 이를 악물고 있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박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의 최근 글을 읽으면서 우상호 후보가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서울시 정책을 펼쳐가겠다. 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도 나서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정환 대변인 우상호 후보의 이 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우상호 후보 측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일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여당으로서는 제일 감추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뻔한데 우상호가 박원순이고 박원순이 우상호다라는 말 표현을 하는 바람에 저는 이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상호 후보가 안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당 후보들 적합도에 대한 조사도 어제 좀 발표가 된 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박영선 장관한테 상당히 많이 이거는 뭐 일부 한 조사니까 많이 이제 뒤지는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36.5 대 11.6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이제 몰리다 보니까 온 그 과정 속에서의 무리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나온 실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전체 여당 경선 국면 내에서는 아주 이렇게 좀 골격을 넘어갈 수 있는 큰 지점에서 우상호 후보가 결정적인 말 실수 그다음에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상호가 박원순이고 박원순이 우상호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난감하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실린 반응들인데 A민주당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에게 아니 당대표도 사실 사과했는데 후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인터뷰했고 한겨레신문에 민주당 관계자는요 큰 판을 못 보고 당장 그 경선 후보가 되는 데만 좀 급급했다라고 비판했고요. 역시 한겨레 기자에게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결과에 마음을 비운 거냐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반응들이 김영주 의원님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상호 의원이 지니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586 세대의 간판이고 맏형격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또 본인은 인권의 의견을 존중한다 또 가해 피해 여성에게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입장을 가졌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가로서의 박원순의 뭐 철학이나 가치는 의미가 있다. 그거는 그대로 평가해 달라. 이게 본인의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등이 1등한테 가는 전략이거든요. 내가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이걸 하나에 던지는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조차도 사실은 이러한 어떤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당원들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분포라든지 내용 분포가 사실은 말하자면 박영순 후보에 비해서 우상호 후보가 적절히 밀리지 않습니다. 당내의 구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상에서 저런 문제들이 오히려 자기의 어떤 경선 구도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에 우상호 후보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내용 보시죠.
내일이 박 전 시장 생일이고 설도 다가온다.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가족이 슬픔을 이기고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혼모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혼모 복지시설 에란원을 방문해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김종인 위원장. 강영실 원장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야간 인력이 없어서 힘들다. 정신질환, 지적장애 가진 미혼모는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엄마도 관리하고 아이도 관리해야 하니 힘들 것 같다. 엄마도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라고 발언해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라 엄마도 잘 보육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 국민의힘 측이 해명을 했습니다. 지적장애에 있는 미혼모가 취약시설에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오해가 있었다. 그분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대해 말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정익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에란원이 어떠한 곳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1960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니까 그때 이제 그 외국 선교사가 세운 시설이더라고요. 근데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에란원을 굳이 방문한 이유는 뭐 선거 때문에 가셨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가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선거가 한 달,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인데 에란원이 어떠한 곳이구나. 여기엔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하겠구나. 강영실 원장이 저렇게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거기에 대한 답은 정말로 힘드시겠군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도 신경 쓰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후보가 시장이 되면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가셨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이 여기 다 정치와 관련되신 분들이 많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로 하는 거고 말 한마디로 1000표를 얻을 수도 있고 옛말에 말 한마디로 1000표를 날릴 수도 있다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논란과 해명들 각각 여야의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핫플에 선정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사실은 배구 팬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불거졌습니다. 인기 배구 스타 그리고 국가대표 멤버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선수가 학창시절 때 학폭을 저질렀던 가해자다라고 지목되면서 피해자의 피해 호소글이 올라왔고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재영, 이다영 자매 선수들이 사실상 학폭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두 선수가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두 선수를 좋아했던 많은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뉴스입니다.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고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식약처가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접종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장이 의사가 판단을 해서 접종 여부를 판단하라라고 발언해서 불안감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고령자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도 되는 건지 패널들의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산 시대를 맞으면서 더욱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소중해진 국면인데요. 그 가운데 인기 연예인, 인기 스포츠 스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라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사회적 큰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을만 했는데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여자 배구계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선수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겁니다. 자, 실력이면 실력, 팬 서비스면 팬 서비스 모든 면에서 출중했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선수 한 팀에 이제 이번부터 몸을 담게 되면서 많은 배구 팬들 사이에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학교폭력 논란이 제기됐어요. 가해자라는 겁니다. 피해자 A씨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21가지 피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중학교 배구부 시절 피해자는 4명 이상이다. 이재영, 이다영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동료 혹은 후배 학생의 부모님을 비하하면서 욕설을 했다. 툭하면 돈 뺏고 돈 걷고 배 꼬집고 입 때리고 집합시켜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많은 시간이 흘렸지만 여전히 트라우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를 한 겁니다. 윤 실장님, 배구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죠. 이재영, 이다영 선수들의 팬도 상당히 많은데, 자, 사실 이 글이 게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배구 팬들 사이에서 에이, 사실 아닐 거야.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국보부 간판 선수인데 학교 폭력,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는 팬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인을 한 거죠. 최근에 보면은요, 여기 방송국의 그 트로트 경연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도 과거에 이제 학폭에 대한 이런 폭로로 인해가지고 중도 하차를 했고, 작년 말에 보면은 한 프로야구팀에서 이제 전체 1지명으로 정말로 각광받는 그 고졸 투수를 지명을 했는데, 거기도 학폭 폭로가 있으니까 그 지명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과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해결이 되지 못했다. 이 가해자들이 뭔가 운동부 내에서는 권력이 높다라는 이유로, 운동의 권력이 높다라는 게 운동 잘하거나 부모님이 이렇게 빵빵하면 권력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또 그쪽에 이제 부모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좋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거가 이제 첫 번째, 그 당시에. 두 번째로는요,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영화 같은 데도 이제 많이 나왔지만, 너가 아버지 아시노 이런 것도 있고,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게 그 트라우마가 성장을 하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되죠. 성장을 하고 또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 관계를 맺고 하면서 이게 해소가 되는데, 해소가 되지 못하는, 현실이 더 답답해지고 취업이란 여러 부분에서 답답해지면은 그게 이제 자책감이 느껴지고 과거에 대한 상처를 다시 되새기게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 폭로가 많아지는 거는 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사자가 제일 잘못한 게 맞지만은 왜 이런 폭로가 자꾸 이어지는가를 또 우리 사회는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결국 이 논란에 이재영, 이다영 가해자로 지목된 두 선수가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각각 자필로 사과를 했는데, 철없었던 지난날 저질렀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평생 방성하며 살겠다. 이재영. 자, 이다영. 학창시절 같이 땀 흘며 운동한 동료들에게 어린 마음으로 힘든 기억과 상처를 갖도록 언행을 했다는 점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각각 자필로 사과를 했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두 선수가 굉장히 실력도 출중하고 또 대한민국 여자 배구 간판 스타인 것도 분명하고 더욱더 선장해야 할 잠재력이 있는 선수인 것도 분명합니다. 두 선수가 각각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 두 선수가 저렇게 자필 사과문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흥국생명 배구단 자체에서도 사과문을 게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자필 사과문을 쓰고 구단에서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만은 피해를 받았던 그분들하고의 문제가 아주 명료하게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까지도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좀 더 그 관계들이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청소년들에 비춰져서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두 선수가 잘 좀 처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우리 윤태곤 실장 말씀 주셨지만, 요새는 매체가 워낙 다양해갖고 여기저기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좀 본보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좀 푸근하고 따뜻하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가해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학교 폭력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해하는 가해자들의 자필 사과문 중에는 어린 마음에 철없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고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직접 피해자에게 처절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뒤따라야 이 논란이 좀 종식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하풀은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용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김강립 식약처 처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용상 주의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기재사항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가 고령자 백신 접종 시에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유익성을 충분히 판단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허용하되 의사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설명도 덧붙인 겁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접종 시기와 순서를 미루고 싶다가 26.8%, 접종을 거절할 것이다가 4.9%, 시기에 맞춰서 접종하겠다 45.3%, 빨리 접종하고 싶다 11.5%의 결과가 나왔는데 김영주 의원님, 특히 고령자를 중심으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26.8%가 좀 다음번에 맞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키워온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정도 그전에는 백신을 확보하기 전에 사실은 다른 나라의 부작용을 보고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식약처조차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또 그 책임을 한편으로 보면 의사한테 돌리는 듯한 입장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은 지식적으로 한계가 있는 또 고령자일 경우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제 주변에도 저한테도 어떤 접종을 뭘 맞아야 되냐 또 한편으로는 의사들은 접종을 꺼려 하더라 이런 거의 가짜뉴스까지 포함돼 갖고 굉장히 부정적인 심리가 많고 또 단적으로 보면 빨리 맞고 싶다가 1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심리는 오히려 국민의 50-60%가 내가 좀 빨리 맞으면 안 되냐 이걸 해야지 실제로 올 10월이 되는 11일이 되는 국민의 60%가 말하자면 2차 접종까지 가서 집단 면역의 과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말하자면 11월 달 전까지는 국민의 60% 말하자면 한 3천만 명이 맞아가지고 집단 면역 체계에 가는 하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발언 하나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정부조차도 신중하라는데 말하자면 전문가가 신중하라는데 그런 지식이 덜한 특히 고령자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양극화가 생긴다는 거죠. 최근에 내 개인적인 토론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콜드 체인에 의한 말하자면 정확하게 영하 70도든 영하 10도든 그것이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의사가 확정하는 백신을 맞고 싶다. 돈이 들더라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똑같은 조건 하에서 백신을 맞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런 정보도 없고 개인적으로 어떤 친한 의사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맞게 되는 그런 사회심리적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면에서 조금 더 정부가 이 백신 정책 전체에서 조금 워딩 하나하나를 조금 정말로 그 신중함을 워딩의 신중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백신이 늦어지니 많이 논란이 있었을 때 회사들이 면책본을 달라고 해가지고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좀 문제 생기면 또 의사 책임 이렇게 되니까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게 책임은 정부가 진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2주간 아예 안 된다 그러든지요.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연휴 첫날 보내드린 김진의 도울직구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 방영해드리겠습니다. 문정부 블랙리스트라는 주제로 김영주 전 의원과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모시고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2사말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설 연휴 당일이므로 저희 김진의 도울직구쇼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설 연휴 당일, 그러면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명절 연휴 첫날을 맞아서 우리 또 출연진들 여기 소머리 달고 두 분 계시고 복주머니 달고 두 분 오셨는데 우리 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설 명절 연휴 첫날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라고 함께 인사드리고 오늘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첫날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